통합사회를 공부하는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 6단원인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과서 176페이지니까 펼쳐서 같이 필기하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단원으로 나갔기 때문에 단원명을 잠시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그 사회에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1단원에서는 정의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현대의 정의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의 공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마지막 단원,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단원이긴 한데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힘내서 같이 열심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페이지를 넘겨서 여러분의 교과서 178페이지입니다.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리 학습 단원의 제목을 먼저 외우는 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정의의 의미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정의의 그 실질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아래 페이지로 내려올 건데 선생님이 글씨를 조금 키워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정의의 의미, 요청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 정의로운 사람이야? 부정의한 사람이야? 선생님 그거 공평해요. 그거 불공평해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할 때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의 의미를 이제 고대부터 어떤 정의를 내린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람들은 정의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동양의 유교에서는 이제 의롭다는 것, 의로운 사람을 이제 정의로 규정을 했고요. 옳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서양에서는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전에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분배하는 것,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다, 정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서양의 정의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옛날부터 정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암기를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동양이나 서양이나 정의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오늘날에서 정의는 주로 사회에서 그 사회가 정의로운가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의미로 쓰이고요. 이것을 사회의 제도가 그 사회에 어떤 제도나 법이나 규범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을 정의로 여긴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정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관점은 시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지만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관심을 가졌고요. 개인이 지켜야 될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그러한 공정함을 잘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의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면 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이제 처우를 받거나 차별받는 사회는 또 정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해서 정의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정당하게 노력한 사람보다는 권력이나 뇌물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사회가 부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는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이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자신의 열심히 사는 그 삶의 몫을 분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가 요청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중학교 사회에서 이렇게 서술하는 내용 정도의 내용이라 하나도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맞아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 페이지가 조금 어려우니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고대의 공동체주의자. 우리 지난번에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사상가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의미를 부여한 어떤 중요한 유의미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두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될 수능이나 또 2학년 때 배우게 될 과목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문을 그대로 외우고 시험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필기를 한번 같이 선생님이 해볼게요. 분류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하고 잘했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의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일반적 정의와 그리고 특수적 정의 두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뭐든지 정의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정의 내릴 때 정의를 분류해서 정의할 거야 라고 한 거죠. 첫 번째 건 바로 일반적 정의라고 부른대요. 잘 안 보이나요? 다시 일반적 정의와 두 번째는 특수적 정의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하고 정의 내릴 거라고 처음에 정한 거예요. 그 단어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분류를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특수적 정의를 분류한 거예요. 특수적 정의는 밑줄. 특수적 정의는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네, 여러분 숫자 붙이시면 됩니다. 교정적 정의 하나, 분배적 정의 둘, 교환적 정의 3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나눈 것 중에 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한 것이죠. 특수적 정의에 들어가는 거 첫 번째 거 교정적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분배적 정의,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교환적 정의입니다. 이 중에서 그 의미를 먼저 선생님이 잠시 설명하면 일반적 정의라고 했을 때 일반적이란 뜻은 적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상황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의라고 할 때 그 정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것.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의롭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의로운 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는 맞아.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정의롭다고 일반적으로 말해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법을 준수하는 것. 그러니까 준법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롭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의롭다, 부정의하다라고 하는 건 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분류에서 우리 일반적인 상황 말고 특수한 상황을 들었잖아요. 그럼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정의도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 속에 정의로워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뭐가 정의로워 부정의해 라고 얘기할 만한 주제가 있다면 그 고대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시대에도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랍니다. 자, 밑줄 한번 가볼게요. 노란색으로. 네. 교정적 정의라는 상황이고요. 교정해야 될 상황.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은 분배를 해야 될 상황. 세 번째 상황은 뭔가 사람들이 교환할 때의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정의가 필요하고 요청이 되는데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뭔가를 교정할 때, 그리고 뭔가를 분배할 때, 뭔가를 교환할 때. 여러분 이해되시죠? 쉬운 말로 다시 교정적 정의는요 이렇게 표현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을 때는 그만큼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 간에 동등하지 못함을 이제 바로잡는 것을 교정적 정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외워야 되는 단어에다가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특수적 정의 안에 들어가는 교정적 정의, 그리고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이렇게 1번, 2번, 3번. 네. 교정적 정의는요, 보통 여러분 그 잘못한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라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뭐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그 죄, 잘못한 그 죄의 값에 따라서 그와 동등한, 여기 나와 있죠. 동등한 값을 치르게 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바로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 뭐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제 표현들은 기억나시죠?
그럼 교정적 정의는 뭔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교정을 해야 될 때 그 죄보다 더 크게 벌을 주거나 그것보다 더 심하게 아니면 그것보다 덜하게 한다면 교정이 되지 않고요.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려면 그것과 동등한 만큼,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것, 훔쳤으면 훔친 것만큼의 죄에 따라서 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배적 정의는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밑줄 다시 할게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지우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분배적 정의는 보라색으로.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권력이나 명예나 재화를 분배함으로써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 네, 그 옛날에도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나 재화를 분배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겠죠.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적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것들 권력이나 명예나 재화를 분배할 때 생기는 일이라 그것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때의 기준은 바로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가치에 따라 나눠줘야 됩니다. 아까 교정적 정의는 기억나시나요? 그만큼 바로잡아야 되는 게 바로 죄의 값에 따라서 교정해야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였는데 분배적 정의는 나눠줄 때 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인데요. 이 가치가 선생님 어떻게 그걸 측정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써놓을게요. 기여도나 업적을 뜻합니다. 그럼 너무 당연한 말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에 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간단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 정의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일했을 때는 많이 받고 그다음 무임승차했을 때는 또 그것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고대에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재화를 분배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네, 가치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기여한 것이나 업적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됐나요? 그럼 아까 우리 교정적 정의 배웠을 때는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달라도 죄가 같으면 죄에 따라서 그 기준을 죄로 여기는 건데 지금 분배 정의는 사람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기여도나 업적에 따라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배한다면 공정함,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것이 될 테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교환적 정의라고 해서 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이 있습니다. 주로 시장에서 쓰이는 건데요. 교환하게 함으로써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 그럼 필기해 볼게요. 이건 주로 여러분 시장, 마켓 있죠? 여기에서 물건을 교환하게 될 때 그 교환하는 값이 물건에 따라서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가 다른 게 아니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제주 삼다수 한 병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주 삼다수 한 병은 같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등한 값을 물건 값이라고 쓸게요. 가치라고 안 하고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등하게 교환할 때 교환적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야기들은 이 분류들은 지금 현대 우리한테도 너무나 잘 와닿고 또 유의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불공정한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 맞죠? 이 정의로운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의들을 잘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정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불공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은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여러분의 많은 이제 교과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암기해야 되는 내용 같이 한번 다시 표시해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구분이니까 이 구별법 해서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것과 특수적 정의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분류하고 특수적 정의 안에 들어가는 것 세 가지, 교정적 정의 하나, 분배적 정의 하나, 교환적 정의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하시고요. 교정적 정의는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을 받게 해서 그 죄만큼의 벌을 받아 교정하는 것,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고요. 시정적 정의라고도 부릅니다. 죄의 값만큼 규정해야 되고요. 분배적 정의는 각 사람마다 가진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인데 권력이나 명예나 재와 같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누는 건데 뭐에 따라서? 네, 가치에 따라서 나누고요. 그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마다의 기여도 그리고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에서 기여나 업적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 맞죠? 그다음 세 번째 교환적 정의는 주로 시장에서 쓰는 건데 두 가지 물건을 교환할 때 어떻게 나눠야 돼요? 네, 같은 물건에 따라서 물건 값에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교환적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환적 정의는 물건 값에 따라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외우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펼쳐 놓으시고 단어들 분배하고 배분한 다음에 그 옆에 설명 쓰면 금방 이해되는 이제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교과서 180페이지로 넘어와서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앞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분류를 배우면서 뭐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 어떤 사람의 죄의 값에 따라 이런 따라에 해당되는 게 바로 분배의 기준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뭐뭐에 따라 정의를 실현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분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줄 밑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사회적 지위와 권리, 재화와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가치들은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갈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서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리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사회에서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분배하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제시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표시를 해볼게요. 능력, 업적, 이제 필요 이런 것들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대표적인 기준인데요. 각각의 기준의 장단점이 있고요. 또 다른 기준, 절대적 평등, 노력 이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운 분배 기준이 무엇인지를 같이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어떤 하나의 기준만을 적용하기보다는 합의를 거쳐서 각각의 분배 상황에서 정의롭도록 정의를 실현하도록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사례를 통해서 이제 파악해 보자고 나와 있어서 선생님도 그 이제 내용에 찬성합니다. 너무 이 내용을 지금 교과서 18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표부터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밑에 나와 있는 김장 담그기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김장 담그기. 어떤 마을에서 김장을 공동으로 이제 생산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치가 많이 나왔겠죠. 김치가 이렇게 많이 생산이 돼서 수북히 이제 쌓였겠죠. 근데 어떤 분배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주머니는 업적을 이룬 만큼 받아가자 라고 해서 업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담근 양만큼 받아야죠 라고 얘기하는 건 업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한 번 더 쓰세요. 그 같은 시간에 이 김치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양을 측정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업적이 되니까 그만큼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몫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생산성이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제 반대, 그 단점의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반대는 뭘로 할까요? 다른 색, 보라색으로 할게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오늘 김치를 담글 때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은 원래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많이 못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못 받게 되는 거죠. 불리한 출발에 있는 사람.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성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열심히 했지만 또 생산하지 못했다면 업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받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김치를. 또한 이제 경쟁이 과열된다. 또 일하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진다 하는 것은 바로 단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쪽에 이제 시무룩한 여기 그 거북이 친구들이 전부 다 단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번엔 최연석 셰프를 닮은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력이 많거나 자격증이 있다면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우대해서 분배하자고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김치를 더 맛있게 담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김치를 생산할 때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김치를 이제 버무렸습니다. 사람들이고요. 김치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버무렸고요. 이 안쪽에서는 그 김치 손맛 자격증이 있는 분께서 요 분이죠. 네, 김장 이제 양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배추를 선별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공하는 그 역할까지 했어요. 같은 시간에 일을 했지만 이쪽에서 김치를 직접 버무리고 담근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고스러운 육체 노동으로 치면은 덜 힘든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대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분배하자고 했을 때 자, 반드시 경력이 많거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김치를 잘 담그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성실함을 보장하지 않고요. 같은 노동을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한 뛰어난 재주를 타고나는 것은 이제 손맛을 타고난 거예요. 버무리 능력, 이제 또 채소, 그 배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능력을 타고나는데 이런 건 우연히 이제 결정되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또 시무룩해 하고 있습니다.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봤고요. 또 옆으로 넘어와서 이 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김장 담그기 사례까지만 볼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아저씨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건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그 공간에서 같이 일한 건 이 아저씨지만 누구를 위해서? 네, 아저씨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는 것이죠. 아까 그 요리 연구가 자격증이 있으셨던 그 양념 만드신 그분은 혼자 사셔요. 능력과 그 이제 기여도 양념 맛으로는 이제 정말 이제 뛰어난 분이셨지만 집에 많이 가져가도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각자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서 분배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만들고 집에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분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두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 시무룩한 웃고 있네요. 이번에는 거북이를 찾아가 보면 단점 나와 있죠. 필요에 따라서 분배했을 때는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자는 말은 좋은 말이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동기가 약해진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일하려고 모였는데 일을 안 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세 번째 필요에 따른 분배. 네 번째는요. 좀 내려와 볼게요. 선생님이 너무 모두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절대적 평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우리 능력에 따라 업적에 따라 필요에 따른 분배 말고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한 몫으로 계산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양이 같죠? 네, 김치 양이 모두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해서 차별 없이 이제 뭐 좋은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단점은 우리 보라색으로 목표한 만큼 김치를 담그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시무룩한 빈 지금 김치통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시무룩한 거북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먼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윗부분에 필기해주면서 분배의 기준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